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집단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국가원수와 수뇌부가 전부 사망했으니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을 테고, 이러한 틈을 타 북한이 국지전 이상에 준하는 도발적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이를 노리고 저지른 테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지전을 넘어 제대로 된 전쟁을 벌였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미국에게 크게 혼나봤기도 했고, 게다가 먼저 벌인 도발, 그것도 상대국의 행정수반을 테러로 모조리 날리고 시작하는 전쟁을 벌이는 정당한 명분 자체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6.25 때와 같이 전세계를 적으로 돌려 중국과 소련조차도 북한을 다시 지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6.25 때와는 달리 남북이 1대1로 전면전을 해도 북한군이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남침으로 인한 적화 통일은 망상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테러가 성공적이어서 전두환까지 폭사했다고 해도 김일성이 마냥 기뻐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김일성이 이 시점보다 젊었을 때도 박정희를 죽이려 든 적은 있었지만 후에 표면적, 간접적으로나마 사과를 하는 등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로 아들 김정은의 권력 세팅용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정도를 넘는 대남 도발을 할 경우 김정은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총파숙청과 주체사상 제창 등 북한 체제를 완전히 진 김일성 입장에서는 권력의 안정과 말년의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아들의 무리수를 타이르거나 뒷수습하는 것에 짜증이 났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1997년에 귀순한 황장엽의 증언으로도 아웅산 테러는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의 플랜이었고 김일성은 만류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식의 도발에 대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아들 새끼를 오히려 제대로 눈이 돌아간 군부를 막아줄 전두환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폭주하는 군부를 막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휴전이 끝나고 2차 한국전쟁이 개시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거기다 이런 대규모 혼란 속에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부가 새로이 정권을 장악하거나 군부의 권력이 공고화되어 오히려 민주화가 더욱 뒤처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두환까지 죽어 작전이 완전 성공이었어도 혼자 좋아하는 김정일을 뺀 다른 북한 고위층들은 급작스런 전쟁 대비와 국비 출혈이 심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낮은 자세로 나가며 중국과 소련에 어떻게든 기어들어가 지원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였을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휴전선 북쪽이 아예 항무지로 변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명백한 북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소련, 중국은 소극적으로 나왔을 공산이 큽니다. 미국 등 세계 69개국이 대북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미얀마 외에도 코스타리카, 코모로, 서사모아 등 친북 성향의 제3세계 국가들이 전격적으로 북한과 단교하였습니다. 제 나라도 대한민국도 아닌 제3국에서, 그것도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장소에서 그 나라가 국빈으로 맞아들인 사람들한테 폭탄 테러를 저지른 놈들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명색이 우방국인 미얀마에서도 저렇게 깽판을 치고 다니는데 자기들이 안 당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로써 치열하게 전개되던 제3세계에 대한 남북의 외교전은 북한의 몰수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가 북한과 단교하거나 교류 수위를 낮췄으며 반대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니 군부에선 북한에 보복을 해야 한다고 분노했지만 전두환 이를 막고 무력사태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014년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북한에 응징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회로 잡고 전략적으로 노력한 것이 인상적이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의 우방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지능적인 정치, 외교국가임에 틀림없다. 이 국가는 조만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능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주권국가인 미얀마의 영토 안에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북한이 폭탄 테러를 감행했으니 이는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미얀마를 공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상기한 대로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도 체면을 크게 깎이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타국의 국가원수가 방문할 때는 자국의 국가원수 수준에 맞춰 보안 조치를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이자 상식인데,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온 다수의 기빈들이 죽고 국가원수가 위험에 빠질 뻔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얀마의 치안 유지 및 사전 조치가 허술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얀마는 이전부터 북한과 친했으므로 잘못 꼬이면 미얀마가 북한과 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유인해서 암살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테러범의 정체가 명확했고 미얀마 정권이 자기네 민족의 성질을 제 손으로 때려부수는 자살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대한민국 측에서도 이해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별말 안 듣고 끝나긴 했습니다. 미얀마의 대통령인 우사뉴는 물론 당시 미얀마의 실권자인 내원 사회주의 계획당의장도 사건 당일 오후에 이례적으로 전두환을 직접 찾아가 정중히 사과를 할 정도였으니 미얀마 측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히 여겼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테러 발생일로부터 25일째가 되는 1983년 11월 4일 미얀마 정부는 마침내 테러범들이 북한군 특공대원임을 공식화했고, 범죄 집단인 북계와 외교관계를 단전했을 뿐만 아니라 북계 정권의 승인 자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한국의 위로 및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얀마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의 국가원수를 살해해도 자국의 국가원수를 살해한 지와 똑같이 사형에 처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2017년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아웅산 묘수 테러 사건을 판결한 판사의 딸이 일본에서 의문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북한제 담배꽁초가 발견돼 북한의 보복성 암살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면 진짜 어디 가서 조선인 착하다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참고로 이 사건으로 순직한 희생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을 목표로 1983년 12월 발족한 재단이 그 유명한 이래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결국 전두환의 장기 집권 음모에 의용되었고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은 이래재단 기부금을 적게 냈다는 이유로 1985년 국제그룹이 해체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전두환은 이와 같은 공격적인 수금을 통해 평생 집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전두환 퇴임 전날 국가원로 자문회의법이 제정되면서 그의 평생 집권 기도 자체가 드러났고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세대 유경회, 새마을 심장재단, 새마을 운동중앙회와 함께 오공비리의 대표적 사건으로 지급되어 오공비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세종연구소로 바뀌어 평범한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잔존 중입니다. 또한 당시 유족들과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테러 당시 촬영된 장면이 테러 직후에는 방영되지 않다가 1년 뒤 9시 뉴스에 방영되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잔인한 장면은 최대한 편집해서 방송했습니다. 유신 정권 때부터의 갈래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나서며 형식적으로 우정국에서 기념우표를 발행했는데 당연히 해외 순방이 지속될 리가 없었으며 해당 우표는 회수 후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액면가 이하로도 거래되는 순방 기념우표도 많지만 이 우표는 꽤 레어템이 되어 가격대가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테러 1주기인 1984년 10월 9일 파주시 임진각 관광단지에 아웅산 순국 외교사절 위령탑을 건립했습니다. 높이 17m 탑신, 계단 등 각 17개는 희생된 17명의 위령을 상징하며 중앙 한 개의 지주에는 대통령이 쓴 탑명이 조각되어 있고 4개의 청동구상은 외교를 통한 국력신장, 민족화합, 조국번영, 승천영생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탑 정면에 마련한 구원의 불꽃대는 순국자들의 명복과 영생을 빌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의선 임진강역에서 하차후에 관광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06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어 화제가 되었던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9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 및 참배하여 아웅산 테러 순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특히 반기문의 참배는 외교관 시절 은인이었던 이범석 외무부 장관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범석 장관이 반기문을 전격 발탁한 일은 외교가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반기문이 주인도 대사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의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과 겸손함, 총명함을 눈여겨보던 이범석 당시 외무장관이 3급 부의사관급이었던 외무장관 보좌관으로 그를 전격 발령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반기문은 외교관료로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테러가 발생하던 1983년 10월 당시의 반기문은 외교부의 지원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웅산 테러 소식을 전해 듣고 그날 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애도 기간에는 추모의 뜻으로 모든 방송이 중단되고 뉴스만 방영하였습니다. 훗날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앞에 두 사건 때는 예능 프로만 방영이 제한된 반면 이때는 뉴스를 제외한 전 방송이 스톱되었습니다. 광고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례식은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자율적으로 한 건 아니고 문공부에서 내린 지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국기였던 야구의 1983년 한국 시리즈에도 여파가 미쳤는데 MBC 청룡 야구단의 수뇌부에서 국가적 애도 기간에 야구단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MBC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고 게다가 애도 기간으로 인해 한국 시리즈가 밀린 기간 동안 보너스 문제로 내부 갈등마저 커지는 결과로 패태에게 1승도 하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같은 MBC인 대구 MBC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테러 당일이 하필 음악 FM 개국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악 FM 개국 당일은 보통 당연히 신나는 노래와 함께 자축하며 잔치집처럼 들썩이기 마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장송곡만 주구장창 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만나면 좋은 만나면 좋은 만나면 좋은 친구. 많이 놀랬죠? 그리고 34년 후 그 다음 때의 김정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근처 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또 비슷한 짓을 벌이고 역시나 국제적으로 욕이란 욕은 다 벌어쳐먹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사건으로 해당 국가와 2021년 단교까지 갈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아웅산 묘소폭탄 테러와는 달리 이번에는 남한고위 정치인을 노린 게 아니라 김정은의 잠재적 위협이 되는 같은 북한 사람인 이복형을 제거했다는 점, 그리고 자국 공작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이용해서 차도살인의 형태로 암살했고 암살 도구로 VX를 사용했다는 점 정도인데 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인 대한항공 폭파 사건 때 자국 공작원이 직접 체포되어 모든 게 탈로나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렸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자세히 알고 자세히 기억하자 그건 좀 알고 싶다. 이상 아웅산 테러 북한이 왕따가 된 이후 편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